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영수, 당시 73세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충청남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오신 분이죠. 아내 박수님 씨와는 50년을 함께했고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셨습니다. 바로 저 김태민입니다. 당시 39살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아버지는 키가 작으셨지만 평생 농사를 지으신 탓에 누구보다 건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제 인생의 가장 긴 하루로 돌아가 볼게요. 그날은 9월의 초입이었어요. 새벽 공기가 제법 선선해지고 논에는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던 그런 아침이었죠. 우리 집은 충청남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 있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온 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가을이면 빨갛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열렸죠. 아버지는 새벽 5시도 되기 전에 일어나셨어요. 제가 거실에 나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마루에 앉아 낡은 가방을 챙기고 계셨죠. 오늘은 벌초하러 가야지. 칼날 갈아놓은 나 챙겨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낡은 군용 가방에 도시락을 넣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 싸신 김밥과 물병, 그리고 수건 한 장. 아버지는 그의 73이셨어요. 키는 작으셨지만 평생 농사를 지으신 탓에 어깨는 넓으셨고 손은 굵었어요. 그 손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죠. 굳은 살, 흙대, 그리고 여름 햇살에 그을린 피부. 아버지, 올해는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가시기 힘들잖아요. 저는 걱정스레 말했어요. 사실 전날 밤부터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이유 없는 불안. 그냥 뭔가 찝찝한 느낌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괜찮다, 괜찮아. 아직 내 다리 튼튼해. 너는 일 나가야지. 그 특유의 밝은 미소. 주름진 얼굴에 깊이 새겨진 웃음선. 그 미소로 저를 안심시키셨어요. 그래도요, 혹시 모르잖아요. 에이, 걱정 마라. 김씨 아저씨 트럭 타고 가면 돼. 금방 다녀온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툭툭 치시며 현관문을 나서셨어요. 그게 아버지를 본 마지막 아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마을회관 앞 버스 정류장에서 이웃 김씨 아저씨 트럭을 얻어 타고 선산으로 가셨대요. 김씨 아저씨는 마을에서 작은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는 분이셨는데 그날도 근처 농가에 일을 보러 가는 길이었대요. 어르신, 오늘 벌초 가시나요? 그래, 이번 주가 추석 전이라 해야지. 제가 저녁에 다시 이쪽 지나갈 건데 그때 태워드릴게요. 고맙네, 고마워. 그렇게 아버지는 트럭 조수석에 올라타셨대요. 낡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으시고 창밖을 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고 해요. 마을을 벗어나 20분쯤 달렸을까요? 산길로 접어들었고 김씨 아저씨는 선산 입구 삼거리에서 아버지를 내려드렸대요. 오후 5시쯤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오면서 데려갈게요. 알았네, 알았어. 고맙네. 아버지는 손을 흔드셨고 트럭은 산길을 따라 사라졌어요. 그날 오전 9시 15분. 그게 아버지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집 선산은 마을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산 중턱에 있었어요. 그곳엔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작은아버지의 묘가 나란히 있었죠. 산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길이 험했어요. 경사가 급한 데다 여름 내내 풀이 우거져서 발목까지 차오를 정도였거든요. 아버지는 평생 그 산길을 다니신 분이었어요. 매년 봄에는 산소에 잔디를 심으셨고 여름엔 풀을 베셨죠. 추석 전에는 벌초를 하셨고
설에는 성묘를 가셨어요. 그 길은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버지는 그 익숙한 길에서 사라지셨어요. 오전 11시쯤이었을까요?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마케팅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시절이었죠. 그때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아버지 연락 안 오니? 네. 아버지요? 아직 벌초 중이시겠죠. 그런데 말이야, 휴대폰이 꺼져 있대. 어머니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아, 아마 산속이라 배터리 아껴 드시려고 끄신 거 아닐까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마음이 왠지 불안하네. 제가 점심때 한번 전화 드려 볼게요. 전화를 끊었지만 저도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죠. 뚜뚜뚜.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고 계십니다. 다시 걸었어요. 뚜뚜. 고객님께서 전원을 꺼두셨거나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계십니다. 그 목소리. 그날 하루 종일 제 귀를 때렸던 그 문장. 괜찮을 거야. 산속이니까 전파가 안 잡히는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오후 2시가 넘어가도 연락이 안 됐어요. 어머니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아들아, 아버지가 아직도 전화를 안 받아. 김씨 아저씨한테 전화했더니 5시에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지금 3시야. 뭔가 이상해. 제가 지금 나갈게요. 어머니, 일단 마음 진정하세요. 저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곧장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괜찮을 거야. 그냥 점심 먹고 낮잠 주무시는 거야.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 반이었어요. 어머니는 마당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계셨어요. 아버지한테 계속 전화를 거셨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죠. 아들아, 어떡하니? 제가 지금 선산 가볼게요. 김씨 아저씨도 곧 가실 거고요. 나도 같이 갈래? 아니에요.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아버지 혹시 먼저 돌아오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산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논밭, 산 하늘.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가슴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오후 5시. 선산 입구 삼거리에 도착했어요. 김씨 아저씨 트럭이 먼저 와 있었어요. 아저씨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계셨죠. 아저씨, 아버지 안 보이세요? 응,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라고 했는데 이상하네. 산에 올라가 봐야겠어요. 그래, 내가 같이 가지. 우리는 산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풀이 무성했어요. 발목까지 차오르는 억새풀 사이로 좁은 오솔길이 이어졌죠. 아버지, 아버지. 제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15분쯤 올라갔을까요? 우리 집 묘가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풀이 그대로였어요. 벌초를 한 흔적이 없었죠. 이상한데 여기까지 왔으면 일을 하셨을 텐데. 김씨 아저씨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주변을 더 찾아봅시다. 우리는 산 곳곳을 헤맸어요. 30분, 1시간.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7시가 넘어가자 산은 어둠에 잠겼어요.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산을 내려왔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그래, 그게 맞겠다. 마을 회관으로 돌아와서 저는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실종됐어요. 오늘 아침 벌초하러 산에 가셨는데 연락이 안 돼요. 네, 위치가 어디신가요? 주소를 알려드렸고 30분 뒤 경찰차 2대가 도착했어요. 젊은 경찰관 2명과 베테랑처럼 보이는 중년의 경사님이 내리셨죠. 가족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실종되신 분 연세가 73입니다. 지병은 있으셨나요?
아니요, 건강하세요. 평생 농사 지으셔서 체력도 좋으시고요. 혹시 치매 같은 증상은? 전혀요. 정신도 맑으시고 기억력도 좋으세요. 경사님은 수첩에 뭔가를 적으셨어요. 일단 오늘 밤은 인원을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수색팀을 보내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나요? 아버지가 산에서 밤을 보내시면 저희도 그 점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산에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수색견과 드론을 동원하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어요. 아들아, 너희 아버지가 어디 간 거니? 어머니, 내일 아침에 경찰이 찾아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손전등 하나 들고 다시 산 입구로 갔어요. 아버지, 아버지.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지만 산은 고요했어요. 벌레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만 들렸죠. 새벽 3시, 4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찰 수색팀이 도착했어요. 새벽 5시 반. 경찰 수색팀, 소방대원, 그리고 마을 주민들까지 합쳐 총 3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어요. 수색견 2마리가 투입됐고 드론이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가족분, 혹시 어르신이 입으셨던 옷 있으세요? 네, 여기요. 저는 아버지의 낡은 조끼를 건넸어요. 수색견이 냄새를 맡더니 산길로 뛰어 올라갔어요. 우리도 뒤를 따랐죠. 수색견은 우리 집 묘 근처까지 왔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어요. 묘지 뒤편,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죠. 저쪽은 거의 안 가는 곳인데? 김씨 아저씨가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덤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수색견이 멈춰선 곳. 그곳엔 흙이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어요. 이거 누가 판 거 같은데요? 젊은 소방대원이 말했어요. 땅이 울퉁불퉁했고 곳곳에 장비 자국이 보였어요. 저기 좀 보세요. 한 대원이 가리킨 곳에 낡은 파이프 몇 개가 땅 위로 튀어나와 있었어요. 이게 뭐지? 공사 자재 같은데요. 그때였어요. 수색견이 다시 짖기 시작했어요. 파헤쳐진 흙더미 근처 풀숲 사이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버지의 낫이었어요. 이거 어르신 거 맞나요? 경사님이 비닐장갑을 끼고 낫을 들어 올렸어요. 네, 맞아요. 낡은 나무 손잡이, 손때 묻은 칼날,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주변을 더 찾아봅시다. 대원들이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분 뒤, 낫 근처 진흙에 반쯤 묻힌 붉은 천 조각이 발견됐어요. 이것 좀 보세요. 경사님이 천을 집어들었어요. 천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건설, 건설사 작업복 같은데요. 이 근처에 공사 들어온 데 있나요? 경사님이 마을 주민들에게 물었어요. 글쎄요, 최근에 이쪽은 공사 없었는데. 그때 한 노인분이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 저 뒤쪽 산 말이야. 몇 달 전부터 좀 이상했어. 평일에 트럭 소리 들리고 그랬거든. 어디요? 저기, 묘지 뒤편 능선 넘어. 우리는 그쪽으로 향했어요. 능선을 넘어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산이 파헤쳐져 있었어요. 나무들이 베어진 자리, 중장비 흔적, 그리고 곳곳에 쌓인 토사더미. 이게 대체 누군가 산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몰래. 여기 묘지도 있었을 텐데. 맞아요. 저기 봐요. 한 대원이 가리킨 곳에 부서진 비석 조각들이 널려 있었어요. 이거 불법 개발 아닌가요? 일단 본청에 보고하겠습니다. 경사님은 무전기를 들었어요. 그때 수색견이 또 짖기 시작했어요. 개발 현장 한쪽,
무너진 토사더미 근처였어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토사더미 뒤에 반쯤 막힌 입구가 보였어요. 낡은 철문, 녹슨 자물쇠. 이게 뭐지? 폐광 같은데요. 옛날 이 일대에 작은 광산이 있었대요. 60년대쯤 폐광됐고 입구를 막아뒀다고 했죠. 그런데 그 입구가 최근에 누군가 손댄 것처럼 보였어요. 철문 주변에 흙이 새로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고 자물쇠도 비교적 새 것이었어요. 문 열 수 있나요? 시도해 보겠습니다. 소방대원이 절단기를 가져왔어요. 찌지직 쇠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떨어졌어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손전등 불빛이 비춘 곳에 뭔가가 보였어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건 아버지의 신발이었어요. 이거 어르신 신발 맞나요? 경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갈색 운동화, 끈이 해진 것, 왼쪽 뒤꿈치에 작은 구멍이 난 것. 분명 아버지의 신발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일단 입구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방대원 둘이 손전등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밖에서 숨죽이며 기다렸죠. 1분, 2분, 3분. 여기 좀 이상합니다. 안에서 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가요? 발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안쪽으로만 이어져 있고 돌아 나온 흔적은 없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저 안에 계신 건가? 저도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안 됩니다. 위험해요. 제 아버지가 안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경사님이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대원들이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어떻게 됐어요? 안이 너무 깊습니다. 그리고 곳곳이 무너져 있어요. 지금 들어가기엔 위험합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일단 전문 구조팀을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아버지가 저 안에서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희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들어갔다가 2차 사고가 나면 경사님의 말이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 산 얼마 전부터 개발 들어간다더라. 묘지 있는 데를 파면 안 되는데 누가 허가도 없이 파헤친 거래. 그러게. 저번 달에 보니까 장비 들어오더라니까.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장님이 나서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 산이 최근 개발업자한테 넘어갔답니다. 뭐라고요? 원래 국유지였는데 몇 달 전에 민간에 불화됐대요. 그리고 곧바로 개발 계획이 들어간 거죠. 그럼 우리 조상님들 묘는요? 그걸 옮기지도 않고 공사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이게 말이 돼요? 묘를 어떻게 그냥 파헤쳐? 당장 시청에 항의해야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와 어머니는 더더욱 잠들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경찰은 건우건설을 찾아냈어요. 작은 중소기업이었어요. 지방에서 토목공사를 주로 하는 회사였죠. 경찰이 회사를 방문했고 대표를 소환했어요. 귀사에서 최근 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 네. 그게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해서. 허가는 받으셨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면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전조사 차원에서. 대표는 말을 흐렸어요. 그 현장에 폐광이 있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폐광이요? 아, 그건. 그리고 9월 6일 그 현장에 작업자를 투입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날은 작업 없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저희 작업일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작업일지를 확인했어요. 실제로 9월 6일엔 작업 기록이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경찰은 주변 도로의 CCTV를 확인했어요. 산으로 향하는 길목, 작은 삼거리에 설치된 카메라였죠. 영상을 돌려보니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어요. 9월 6일 오전 10시 30분경 대형 트럭 한 대가 산 쪽으로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오후 2시경 같은 트럭이 내려오는 게 찍혔죠. 이 차량 번호 확인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추적했어요. 그 트럭은 건우건설 소유였어요. 대표님,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경찰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당신네 회사 트럭 맞죠? 맞긴 한데 제가 지시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지시했습니까? 현장 소장이 아마. 현장 소장 연락처 주십시오.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건넸어요. 현장 소장 이름은 박모 씨.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경찰이 연락하자 그는 잠적했어요.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에도 없었죠. 도주한 것 같습니다. 전국에 수배 내리겠습니다. 사흘 뒤 박 씨는 부산에서 붙잡혔어요. 경찰서로 압송됐고 조사가 시작됐죠. 9월 6일 당신이 현장에 있었습니까? 네. 무슨 작업을 했습니까? 폐광 입구를 막는 작업이었습니다. 왜 막았습니까? 위험하니까요. 공사 중에 누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날 노인 한 분이 그 현장에 왔던 거 아닙니까? 박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말하십시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CCTV에 다 찍혔습니다. 트럭이 그 시간에 현장에 있었어요. 노인분이 폐광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이 입구를 막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문만 닫았어요. 문을 닫았다는 건 인정하는 겁니까? 박 씨는 다시 침묵했어요. 조사는 며칠 동안 이어졌어요. 박 씨는 결국 일부를 자백했어요. 그날 오전 현장에 갔더니 폐광 입구가 열려 있었어요. 누가 열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산에 온 누군가가. 그래서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문을 다시 닫고 자물쇠를 채웠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네. 안에 사람이 있는 건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진짜로. 외치는 소리, 두드리는 소리 같은 거 안 들었습니까?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더 이상 진전을 얻지 못했어요. 박 씨는 구속됐어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였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시신도 정황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변호사는 주장했어요. 제 의뢰인은 단지 위험한 폐광 입구를 막았을 뿐입니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럼 왜 안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확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평일 오전에 산에 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법정 공방이 이어졌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박 씨는 풀려났어요. 벌금형만 받았죠. 그날 저는 법원 앞에서 주저앉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벌금만 내면 끝입니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유족분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법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 아버지 돌려주세요. 제 목소리가 울림이 됐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폐광 수색은 계속됐어요. 전문 구조팀이 투입됐고 내부를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아버지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폐광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여러 갈래로 나뉘었고 곳곳이 무너져 있었죠.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2주 뒤 수색은 중단됐어요. 가족분 송구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 아버지는요? 그냥 거기 두고 가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어느새 겨울이 왔어요. 어머니는 매일 산에 올라가셨어요. 폐광 입구 앞에 앉아 아버지를 불렀죠. 영감아, 추우면 들어와. 밥 차려놨어. 마을 사람들이 말렸어요. 할멈, 그만 내려오소. 몸 상할라. 아니야. 영감이 배고플까봐 그래. 어머니는 도시락을 들고 눈 쌓인 산길을 올랐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산에는 진달래가 피었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죠. 하지만 우리 집엔 봄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말수가 줄었고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아들아, 너라도 정신 차려야지. 미안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보면 속상해 하실 거야. 네. 하지만 어떻게 정신을 차리라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작은 추모비를 세웠어요. 폐광 입구 근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계셨던 그곳에. 추모. 사랑하는 아버지. 영원히 우리 곁에. 비석 앞에서 어머니는 울었어요. 영감아, 이제는 편히 쉬어.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2년이 지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모두 잊어갔죠. 하지만 저와 어머니는 잊을 수 없었어요. 매년 9월이 오면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으니까요. 아들아, 올해는 제사 지내야지. 아버지가 안 계신데요? 그래도 지내야지. 영감이 어디선가 보고 계실 거야. 우리는 작은 제사상을 차렸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 김치찌개, 된장국, 보리밥. 아버지, 잘 드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이 지나고 또 겨울이 왔어요.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밤마다 기침을 하셨고 몸무게가 줄었죠.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래. 아니에요. 제대로 검사 받으셔야 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폐렴입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아니야, 집에 가야 해. 영감이 기다려. 어머니, 영감이 돌아올 수도 있잖아. 내가 집에 없으면 어떡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입원하셨어요. 병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지만 어머니는 창밖만 보셨어요. 저 산 너머에 영감이 있을 거야.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못 쉬어. 영감 찾아야 해. 그 말씀을 하시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 달 뒤 어머니는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산에 올라가셨죠. 5년이 지났어요. 어느새 2019년 여름이었죠.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어요. 장마가 한 달 넘게 이어졌고 산사태가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마을도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산도 8월의 어느 날 폭우가 쏟아졌어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비가 내렸죠.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나왔어요. 산 일대 산사태 발생, 주민 대피령 발동. 저는 깜짝 놀라 TV 앞으로 달려갔어요. 화면에는 무너진 산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은 바로 아버지가 계셨던 그 산이었어요. 저는 급히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도로는 통제됐지만 저는 마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들어갔죠. 산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나무들이 쓰러지고 땅이 쓸려 내려가고 폐광 입구도 무너져 있었어요.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소방대원이 저를 막았어요. 저기 제 아버지가 계세요. 뭐라고요? 5년 전에 실종되신 저기 폐광 안에.
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산사태로 인해 폐광 일부가 드러났어요. 무너진 입구 옆으로 새로운 통로가 생긴 거예요. 혹시 내부 수색 가능할까요? 경찰이 도착했고 구조팀이 다시 투입됐어요. 일단 안전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대원들이 장비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30분 1시간. 저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그리고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뭔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 같은 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확실합니까? 네. 하지만 뭡니까? 생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서로를 쳐다봤죠. 5년 만에 생존자?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경찰이 다시 물었어요. 생존자입니다. 맥박이 뛰고 있어요. 지금 즉시 데리고 나오십시오. 대원들이 서둘러 움직였어요. 구급차가 대기했고 의료진이 준비됐죠. 20분 뒤 들것에 실린 사람이 나왔어요.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이분 신원 확인 가능합니까? 의료진이 물었어요. 그때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세월에 깎인 주름, 하얗게 센 머리, 그리고 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사람이 아버지세요? 네, 맞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5년 만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지금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고 저도 뒤따라갔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울었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놀라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아버지 살아계셨어요. 정말 살아계셨어요.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아버지를 둘러쌌어요. 혈압 체크. 맥박 정상. 의식은 혼미 상태입니다. 영양 상태는 극도로 쇠약합니다. 탈수 증상도 심하고요.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살아계세요. 뭐라고? 아버지 찾았어요. 살아계세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30분 뒤 어머니가 도착하셨어요. 택시를 타고 오신 거예요. 어디야? 영감 어디 있어? 저기 계세요. 어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죠. 영감아. 정말 당신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요? 네. 다만 장기간 영양 결핍 상태였고 근육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의식은요? 아직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저와 어머니는 중환자실 밖에서 밤을 샜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줄에 연결된 채 누워 계셨죠. 5년 동안 어떻게 살아 계셨을까? 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그래, 살아있어. 우리 영감이 살아있어. 어머니는 계속 우셨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의식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의사가 오셨어요. 저와 어머니도 안으로 들어갔죠. 아버지, 영감. 우리는 아버지 침대 옆에 섰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셨죠.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낯설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아들이에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셨지만 표정이 없었어요. 영감 나야. 나 못 알아봐. 어머니가 아버지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기만 하셨죠.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영감 나야 당신 아내. 죄송한데 전 기억이. 아버지는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밖으로 불렀어요. 어르신이 기억상실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기억상실이요? 네. 외상성 기억상실로 추정됩니다. 그게 대체 머리 쪽에 타박상 흔적이 있습니다. 아마 폐광 안에서 무언가에 부딪히셨을 겁니다. 그로 인해 뇌에 손상이 생기고 기억 일부가 지워진 거죠. 그럼 기억은 돌아올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몇 달 걸릴 수도,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혹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이름도, 얼굴도, 함께했던 시간도. 제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예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고, 저분은 아버지 아내세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정중하게 말씀하셨지만, 눈빛은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매일 병실에 오셔서 아버지한테 말을 걸었어요. 영감, 기억나? 우리 첫 만남. 저수지 옆 정자에서였잖아. 영감이 그날 나한테 편지 줬잖아.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거.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우리 결혼식은? 마을회관에서 했잖아. 비 오는 날이었어. 어머니는 매번 우셨어요. 한 달 뒤, 아버지는 퇴원하셨어요. 몸은 많이 회복됐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제가 살던 곳인가요? 네, 아버지. 평생 사신 곳이에요. 그렇군요. 낯설네요. 마당에 들어서자 감나무가 보였어요. 저 나무 참 크네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심으신 거예요. 40년도 넘었어요. 제가요? 네. 아버지는 나무를 한참 바라보셨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집에 적응하셨어요. 매일 마당을 거닐고 감나무 아래 앉아 계셨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만들었어요. 영감, 이거 당신 좋아하던 된장찌개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네, 맛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여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저 정중하게 낯선 사람처럼 대하셨죠.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사진첩을 펼쳤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저의 모습. 이분이 저인가요? 네. 젊네요. 여기는 제 돌잔치 사진이에요. 아버지가 저 안고 계시죠. 아버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잘생겼네요. 이 아이가 제가 그 아이예요. 아, 그렇구나. 많이 컸네요. 저는 더 이상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아버지와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폐광 안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요? 어둠만 기억나요. 그리고 물소리. 물소리요? 네.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걸 마시고 버텼던 것 같아요. 5년 동안요? 5년이나 됐나요? 네. 오래 버텼네요, 저.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 산에 가보고 싶습니다. 어느 산이요? 제가 있었다는 그 산이요. 저는 놀랐어요. 왜요? 그냥 가보고 싶어요. 다음 날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산에 갔어요. 폐광 입구는 여전히 막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앞에 한참 서 계셨죠. 여기가 제가 있던 곳인가요? 네. 이상하네요. 뭐가요? 낯설지가 않아요. 마치 집 같아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우리는 추모비 앞으로 갔어요. 추모. 사랑하는 아버지. 영원히 우리 곁에. 아버지는 비석을 보시며 물으셨어요. 이게 뭔가요? 아버지를 위해 세운 거예요. 실종되셨을 때. 그렇군요. 아버지는 비석을 쓰다듬으셨어요. 제가 여기 있었군요. 네. 기다렸겠네요. 많이. 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온 지 1년이 됐어요.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조금씩 변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저한테 말을 거는 횟수가 늘었어요. 아들아, 오늘 날씨 좋네. 네, 아버지. 산책이나 갈까? 좋아요. 우리는 함께 마을길을 걸었어요. 그의 추석이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벌초 가야죠? 네. 아버지가요? 제가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아버지, 몸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가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선산으로 갔어요. 묘 앞에 서자 아버지는 낯을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풀을 베기 시작하셨죠. 손놀림이 익숙해 보였어요. 벌초를 마치고 아버지는 묘 앞에 앉으셨어요. 누구 묘인가요? 할아버지요. 아버지의 아버지. 그렇군요. 아버지는 묘비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우세요, 아버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아파요. 기억은 안 나는데 가슴이 먹먹해요.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았어요. 2년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점점 예전 모습을 찾아가고 계셨어요. 여전히 기억은 없었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마당에서 농기구를 만지작거리고 텃밭을 가꾸셨죠. 아버지, 이거 어떻게 아세요? 응, 그냥 손이 알아서 하네. 저는 신기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감기였지만 열이 높았죠. 아버지는 밤새 어머니 곁을 지키셨어요.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리고 약을 챙기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천천히 쉬세요. 아버지는 어머니 손을 잡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기억은 사라졌지만 마음은 남아있다는 것을. 3년이 지나고 다시 추석이 왔어요. 저는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고향에 내려갔어요. 할아버지, 아이가 달려가서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지는 웃으시며 아이를 안아주셨죠. 많이 컸네. 할아버지, 저 기억해요? 응, 기억해. 우리 손주. 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추석 다음 날, 우리는 다시 선산에 올랐어요. 온 가족이 함께였죠. 아버지는 벌초칼을 들고 천천히 웃으셨어요. 이젠 네가 내 대신 벌초해야겠다. 네, 아버지. 이제 제 차례네요.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바람이 불었고 매미 소리 대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벌초를 마치고 우리는 추모비 앞에 섰어요. 아버지는 비석을 한참 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다녀왔어. 그 짧은 한마디에 저와 어머니는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셨던 거예요. 기억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 곁으로. 4년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계셨죠. 손주와 놀아주시고, 어머니와 산책하시고, 저와 이야기 나누시고. 아들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지. 우리 함께 있잖아. 네, 아버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마당에 앉아 계셨어요. 감나무 아래 평화로운 오후였죠. 아버지, 뭐 하세요? 그냥 집을 보고 있어. 집이요? 응, 참 좋은 집이야. 포근해. 아버지 집이에요. 알아. 이제 알 것 같아.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어요. 5년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돌아온 지 5년. 그날 우리는 다시 산에 올랐어요. 아버지, 여기에요. 폐광 입구는 이제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정부에서 안전 조치를 했거든요. 아버지는 그 앞에 서서 손을 모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손을 모았어요. 지금은 2024년입니다. 아버지는 80을 넘기셨어요. 여전히 과거는 기억 못 하시지만 매일을 살아가세요. 어머니와 함께, 저와 함께, 손주들과 함께. 어제 저녁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우리 손주 대단한데? 할아버지도 어렸을 때 상 많이 받았어요? 글쎄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랬을걸. 모두가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는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저도 뒤따라 나갔죠. 아버지. 응? 저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는 잠시 저를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날 밤 별이 유난히 많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삶은 참 이상하다고. 가장 잃어버린 줄 알았던 순간에 가장 소중한 걸 되찾게 되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가족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시 잃어버린 사람을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언젠가 그 사람도 당신 곁으로 돌아올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다른 모습일 수도 있지만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다음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치치 이야기입니다. 안녕히 계세요.